안녕하세요. 제가 오늘 소개해 드릴 책은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사람들의 12가지 강점이라는 책입니다. 이재용, 김경섭 옮김, 김영사 출판사입니다. 현재를 강화하고 미래를 대비하는 강력한 도구, 30년 연속 베스트셀러,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의 저자 스티븐 코비가 밝혀낸 인생의 원칙. 7가지 습관이 방향이라면 12가지 강점은 방법이다. 라고 책 커버에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요. 실제로 이 책을 읽고 내용을 잘 체득한다면 누구나 동기부여 강사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스티븐 코비, 저는 조금 늦게 알게 된 사람이기도 한데요. 그래서 제가 예전 영상에서 스티븐 코비의 성공하는 7가지 습관을 소개했었지만 혹시라도 또 스티븐 코비에 대해서 잘 모르시는 분이 있으실 수 있으니까 저자 소개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티븐 코비, 타임이 선정한 미국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25명 중 한 사람으로 누구나 자기 운명을 지배할 수 있다는 심오하지만 단순한 가르침을 펼치는 데 평생을 바쳤다. 그는 대통령부터 유치원생까지 가르친 교사였고 조직 컨설턴트이자 베스트셀러 작가였다.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 MBA를 마치고 브리거명 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147개국의 지사를 둔 세계적 교육회사 프랭클린 코비사를 공동 설립했다. 포브스 선정 20세기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 경영서,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 외에도 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 원칙 중심의 리더십, 성공하는 사람들의 8번째 습관 등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집필해서 더 나은 삶을 성취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숀 코비의 서문. 숀 코비는 이제 스티븐 코비의 아들인 것 같은데요. 이제 아버지 책에 이렇게 서문을 쓰는 이런 아름다운 글이 또 이렇게 수록되어 있습니다. 고민과 불평 가득한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젊은 시절 나의 아버지 스티븐 코비에게는 정해진 진로가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장남으로서 할아버지 소유의 잘 나가는 호텔 체인을 물려받을 예정이었습니다. 하지만 잠깐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교사의 꿈을 품게 됐습니다. 열정과 재능, 양심이 모여 내면의 소리를 내었고 교사가 되겠다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아버지는 학생들의 잠재 능력을 발휘시키는 일에 대한 열정으로 불타올랐습니다. 그러나 가업을 물려주고자 하는 할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고 있었기에 섣불리 이야기를 꺼낼 수 없었습니다. 고민 끝에 아버지는 할아버지를 찾아가 교사가 되고 싶다고 고백했습니다. 걱정과 달리 할아버지는 괜찮다 아들아, 너는 멋진 선생이 될 거야. 호텔 사업은 솔직히 내게도 재미없는 일이었단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아버지는 대학 교수이자 작가가 되었고 리더십과 조직 효과성, 가족 문제 등의 분야에서 세계를 선도하는 사상가로 각광받았습니다. 아버지가 용감하게 자기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다른 사람들도 자기 내면의 소리를 찾고 들을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한 번은 아버지에게 리더십이 무엇인지 물어보았습니다. 아버지는 리더십이란 사람들이 스스로의 가치와 잠재력을 깨닫고 발휘하도록 격려하고 고무하는 것이란다 라고 답했습니다. 리더십을 그런 식으로 정의하는 사람은 지금껏 본 적이 없습니다. 나는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버지가 바로 그런 리더십의 전형이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자괴감에 빠져 있을 때조차 아버지는 늘 가치와 잠재력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덕분에 나는 무엇이든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었고 살면서 완수해야 할 중요한 임무를 찾아낼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나의 형제들을 비롯하여 주변 모든 이들에게 그와 같은 리더십을 발휘했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저마다의 목표가 있고 모든 사람은 다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무한한 가치와 잠재력을 지닌 존재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는 말뿐 아니라 행동으로 가르침을 주는 훌륭한 스승이었고 삶의 본질에 대한 통찰력으로 내게 깊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아버지는 삶을 살아가는 두 가지 방법이 있음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1차적 강점을 추구하는 삶을 살 수도 있고 혹은 2차적 강점을 쫓는 삶을 살 수도 있습니다. 1차적 강점은 우리의 내적인 진정한 자아, 즉 성품과 성실성, 그리고 가장 깊은 내면의 동기와 욕구를 의미합니다. 반면 2차적 강점은 외적인 인기, 직함, 지위, 명성, 부, 명예와 같은 것입니다. 아버지는 내게 2차적 강점은 염두에 두지 말고 1차적 강점에만 초점을 맞추라고 가르쳤습니다. 1차적 강점을 갖추면 가끔 2차적 강점이 따라오기도 하고 마음의 평화와 사회적 기여, 풍부하고 보람된 인간관계 등을 달성할 수 있다는 사실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보상은 2차적 강점에 따르는 보상, 돈, 인기, 그리고 보통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는 자아 도취적이고 쾌락 중심적인 삶보다 훨씬 더 중요합니다. 이 책에는 한 번도 출간한 적 없는 아버지의 에세이 중에서 가장 훌륭한 것들을 추려서 수록했습니다. 잘 알려져 있지는 않지만 스티븐 코비가 남긴 가장 위대한 저작들이며 그의 사상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나와 동료들이 이 작품을 세상과 공유하기로 결심한 이유도 그 때문입니다.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은 코비의 통찰력 있고 날카로운 목소리가 폐부를 꿰뚫는 것을 느낄 것입니다. 책에는 아버지가 처음 집필한 내용을 거의 그대로 실었습니다. 우리가 한 일은 개별 에세이들을 1차적 강점을 추구하는 삶에 관한 하나의 이야기로 엮은 것 뿐입니다. 이 가운데 몇몇은 아버지가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을 집필할 당시에 쓴 것으로 수백만 명의 삶과 비즈니스 세계를 뒤바꿔 놓은 생각의 시초를 직접 확인할 수 있어 흥미롭습니다. 그렇다고 이 책이 앞선 책의 내용을 그대로 반복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책에는 외적인 성공에 경도된 삶에서 깊은 평화와 만족, 지혜의 삶으로 변하는 과정에 관한 새로운 생각이 담겨 있습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이 비참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의 삶은 만성적인 고민과 불평불만으로 가득합니다. 사람들을 낙심케 하는 것은 너무나 많은데 치료제랍시고 제시되는 것들은 미봉책에 불과합니다. 피상적 대책에 실망하던 당신에게 이 책은 진정한 치유제가 될 것입니다. 나 역시 살면서 고통스러운 시험에 빠진 적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하지만 나와 가족은 아버지에게 배운 원칙들에게서 용기와 자신감을 얻은 덕분에 좌절하지 않고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될 수 있었고 결국 삶의 행복을 찾았습니다. 당신도 할 수 있습니다. 숀 코비. 네, 그 뒤로 이제 옮기니 서문 이 글을 옮기신 분 이재용 김경섭님께서 서문을 또 따로 쓰셨고
다음에 이제 제대로 들어가는 글이라고 해서 스티븐 코비가 직접 쓴 것은 아니고 이제 이 책을 스티븐 코비의 사후에 스티븐 코비가 세상을 떠난 후에 이 책을 엮으면서 함께 엮었던 그분의 동료들이 또 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이 앞에 실려있는 서문들이 참 다 좋아서요. 그리고 또 책의 내용을 잘 통합해서 요점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서문을 좀 길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아까 이제 숀 코비 아들이 쓴 글은 제가 읽어드렸으니까 옮기니 이제 한국어로 옮기신 분들이 어떤 이유로 또 어떤 점을 강조하면서 어떤 점을 좋게 생각해서 이 책을 이렇게 펴내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옮기니 서문,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하고 변화하라. 교류한 지 30년이 넘은 코비 박사와 서로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날까지 천부의 능력을 보유만 하고 발휘하지 못하는 사람, 특히 청소년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강의, 출판, 코칭, 컨설팅에 노력하자는 것이었습니다. 이 책의 한국어 번역도 그 노력의 일환입니다. 목표는 코비 박사가 강조했던 사람들이 인간의 도리, 즉 핵심적인 강점 특성 역량을 갖추어 자신과 가족,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 보상이나 명성에 개의치 않고 조용한 봉사와 공헌으로 자기 마음의 평화와 만족감을 얻고 희생적인 사랑과 책임감으로 자녀 양육에 헌신하고 고객에 대한 신의와 호혜적인 상부상조로 성과를 내는 삶입니다. 이 핵심이 되는 특성들을 1차적 강점이라고 하는데 이런 역량을 갖추지 못한 정치인이나 방송인, 가수, 운동선수, 영화배우, 유명인사들이 상당수입니다. 이들은 좋은 평판이나 명성, 인기를 얻으려고 이기적인 과장과 홍보, 지능적 거짓말을 하고 가짜 뉴스를 퍼뜨립니다. 이렇게 얻어진 거치레를 2차적 강점이라고 합니다. 1차적 강점 없이 2차적 강점을 이룬 사람은 겉으로는 성공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 속은 곧 무너질 사상 누각과 같습니다. 쓰러지지 않고 지속적으로 성공할 사람은 변치 않는 원칙, 즉 1차적인 강점을 따르는 삶을 삽니다. 코비 박사와 나눈 대화 중에서 이런 내용이 생각납니다. 미국인과 마찬가지로 한국인 중에서는 2차적 강점의 재능과 역량으로 성공한 사람도 있고 이들 가운데는 사회적으로 인정받으면서도 1차적 강점은 갖추지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얼마 지나지 않아 정체성의 혼란을 겪고 가정에서는 사춘기 자녀나 배우자와 관계가 심각해지고 사회에서는 친구와 사업 파트너, 유권자에게 본성이 탄로나서 삶이 어려워지고 실패의 길로 들어섭니다. 이들은 IMF 외환 위기나 개인적 어려움, 팬데믹, AI 혁명 등으로 일자리가 줄어들거나 경제가 어려워지면 주변 도움을 받지 못해 고통과 실패의 고배를 마시게 됩니다. 이 책은 그런 사람들의 반성을 위한 참고서이자 팬데믹 이후의 성공을 위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여기에 등장하는 12가지 행동 지침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 거칠애보다 자기 내면의 소리에 성실하기. 두 번째, 나 혼자 편한 이기적인 삶 대신 만족스러운 삶을 가져다 줄 사회 공헌 역량 키우기. 세 번째, 관계 개선과 건강을 위한 운동 등 소중한 일을 우선하기. 네 번째, 조건부가 아닌 이타적인 인간관계를 맺기 위해 헌신하기. 다섯 번째, 혜택과 부담을 나누고 공유하며 이기심을 버리고 베품으로 봉사하기.
6번째, 변명과 핑계로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상대를 만족시키는 책임 역량 키우기. 7번째, 상대의 존중과 예의는 그에 대한 신의와 충성에서 나온다. 신의 지키기. 8번째, 승패적 경제 관계보다는 승승의 상부상조로 함께하는 호혜의 역량 키우기. 즉, 윈윈의 관계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자, 9번째, 너도 옳고 나도 옳다는 생각으로 획일성이 아닌 다양성 지향하기. 10번째, 급변하는 세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 꾸준히 학습 역량 키우기. 11번째, 자기 쇠퇴를 막기 위해 톱날을 지속적으로 가는 자기 쇄신 역량 키우기. 12번째, 가르치기를 목표로 배우면 더 집중해서 배운다. 가르치는 역량 키우기. 한국의 차세대 리더 상당수가 1차적인 내면의 성공보다는 눈앞에 보이는 2차적인 사상 누각의 성공을 추구합니다. 청소년들이 2차적 성공을 성공이라고 착각하는 것은 학부모, 교육자, 코치, 컨설턴트들을 포함한 어른의 책임이 큽니다. 다행히 우리 한민족의 어뢰는 이기적 경쟁보다 홍익적 화학의 피가 많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제 홍익인간 정신을 기본으로 이런 발언을 하신 것 같습니다. 즉, 물질과 재능의 나눔과 공유라는 둘의 정신의 DNA 보유자가 많습니다. 우리는 세계에서 거의 유일하게 성공적인 국채 보상운동, 금 모으기 운동, 코로나 방역 등을 수행한 민족입니다. 또한 정의, 인권, 민주화를 중시하며 애국심, 가족애, 도덕성이 강하고 인정이 많은 내면이 따뜻한 민족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잠깐 제가 여기서 코멘트를 드리자면 제가 이제 독일에서 생활하고 있다 보니까 이런 말들이 뭐 극봉이니 뭐 이렇게 과장한 것이니 라고 느껴지지가 않고 이게 진실로 사실로 느껴집니다. 한국인들이 참 정의, 인권, 민주화를 중시한다. 그리고 도덕성이 강하다. 내면이 따뜻한 민족? 이것까지는 제가 다 판단할 순 없지만 확실하게 정의, 인권, 민주화 부분에 있어서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어떠한 이유에서인지는 확실히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런 의식적으로 굉장히 높은 차원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 나라다라는 것은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확신을 가지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요즘 여기 유럽이나 동유럽 또 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는 이 아주 말도 안 되는 사태를만 봐도 지금 한국이라는 나라가 지리적인 위치적인 불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굳건하게 자리를 지킬 수 있고 또 북한이라는 특수한 상황에 있음에도 우리는 민주화의 길을 갈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너무나 다른 행보를 보이고 있다는 것, 거기에서 참 이게 아주 신기한 일이다라고 느껴질 정도거든요. 이게 외국 사람들의 입장이거나 조금 해외에 나와서 한 발짝 떨어져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관찰해보면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니까 둘의 정신, 되게 오랜만에 듣는데요. 제가 학교 다닐 때, 네, 이런 둘의 홍익인간, 막 이런 것, 한국 지리 시간에 배웠나요? 아니면 도덕 시간에 배웠나? 아무튼, 네, 참 오랜만이네요. 네, 역시 쌀농사를 지은 우리 선조들의 그 피가 아직 DNA에 남아있나 봅니다. 한 가지만 더 사설을 달자면 말콤 글래드웰이라는 작가가 아웃라이어라는 책
해석이었나 아니면 타인의 해석이라는 책이었나 그 책에서도 이 아시아인들이 수학을 잘하는 이유에 대해서 아주 제 입장에서는 조금 웃긴 해석을 내놓았었는데 그게 바로 쌀농사를 지어서라고 하더라고요. 넓은 평야에 쌀농사를 지으려면 반드시 협동이 필요한데 아시아인들은 그것들을 역사로 또 문화로 가지고 있어서 그런 협동을 위한 수학적 사고가 반드시 필요했기 때문에 지금도 수학이라는 분야에 있어서 또 동양인들이 특히나 더 강세를 보인다 뭐 이런 해석이었는데요. 네, 그냥 참고하시라고 한번 사설을 달아봅니다. 그럼 계속해서 그동안 미국 미시간주에서의 연구로 코비 박사의 재능이나 지성, 환경보다 내적 성품이 성공에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다 라는 주장이 증명되었습니다. 이 연구를 기반으로 만든 청소년 전인교육과정 리더 인 미를 서울의 화랑초등학교에서 학생들에게 가르친 성과 또한 대단했습니다. 화랑초등학교 학부모나 교사들의 걱정이었던 1차적 강점 역량을 가져다주는 성품으로 바꾸는 게 과연 가능할까에 대한 답이 쉽지는 않지만 바꿀 수 있다로 나온 것입니다. 코비 박사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스스로의 행동을 선택할 힘이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은 자기 의지로 불변의 원칙, 즉 나침반과 같은 1차적 강점 원칙을 따라 정북향을 향해 가면서 바뀝니다. 이 책의 12가지 강점 원칙은 지렛대와 같은 역량을 갖췄습니다. 책에서 이야기한 대로 혼자서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리는 것은 불가능하지만 지렛대를 쓰면 비교적 쉬워집니다. 지렛대가 길고 튼튼할수록 더 가뿐하게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성실성, 봉사, 우선순위 같은 지렛대 역량을 오래 강하게 활용하면 차세대 리더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즉 거칠애나 이기심, 책임 회피, 무례함, 자기주장 등의 나쁜 2차적 강점과 관련 있는 성품을 드러내고 치울 수 있습니다. 이 책에서 코비 박사는 2차적 강점에 집착하는 데서 벗어나 1차적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 변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런 뒤 성공한 사람들이 지켰던 12가지의 가장 효과적인 강점 원칙을 제시하고 이 원칙적 역량을 내면화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이 책은 팬데믹 이후 삶은 개구리 증후군을 체험하고 있는 사람에게 대변신의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개구리를 물이 든 솥에 넣고 천천히 데우면 변화를 미처 감지하지 못한 개구리가 솥 안에 가만히 있다가 결국 죽음에 이른다고 합니다. 지금처럼 가만히 있어도 누군가 잘 해결해 주겠지 하고 기대하다가 파멸을 맞이하는 개구리가 되지 말고 자기 자신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주도적으로 즉각 변신하여 뛰쳐나가는 결정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랍니다. 김경섭, 이재용. 들어가는 글. 1차적 강점, 성공에 이르는 길. 타이타니코가 처음이자 마지막 항해에 나서던 당시 갑판에는 614개의 접이식 나무 의자가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선원들이 의자를 보기 좋게 펼쳐놓으면 승객들은 거기에 앉아서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승객들은 의자를 원하는 대로 다시 배치할 수도 있었습니다. 물론 저 위대한 타이타니코가 침몰하던 순간에 의자를 배치하는 데 신경 쓴 사람은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타이타니코의 의자 배치 바꾸기는 오늘날 중요한 일은 제쳐두고 무의미한 일, 사소한 일에 매달리는 행위를 상징하는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배가 가라앉는데 갑판에 있는 의자의 배치를 바꾸는 것은 그야말로 무의미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사람들이 그런 일에 매달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갑판 의자 배치 바꾸기란 실질보다 겉모습을 중시하고 본질보다 이미지에 신경 쓰며 우선해서 처리할 일을 뒤로 미루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하찮은 일에 마음을 쏟는 것도 이와 다를 바 없습니다. 그 결과는 어떨까요? 목표 미달, 직장에서의 실패, 가정 파탄, 건강 악화, 사업 부진, 친구와의 불화에 이르기까지 잘못된 선택은 말 그대로 삶을 집어삼킬 수도 있습니다. 1912년 침몰하며 1517명의 목숨을 앗아간 타이타닉호가 딱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안전은 등한시 되었습니다. 배는 위험천만한 빙하지대를 빠른 속력으로 항해했고 9명 정도 부족했습니다. 비상 안전훈련을 받지 않은 승무원들은 재난이 닥치자 어찌할 바를 몰라 우왕좌왕했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는 하찮은 것 때문에 가장 중요한 일을 그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요한 볼프강 괴테의 격언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가 하찮은 것에 얼마나 마음을 쏟고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책임을 다하기보다 개인의 이익을 우선시하는가? 앞에서는 친절한 척하면서 뒤에서 헐뜯는가? 가족보다 낯선 이에게 더 친절한가? 가능하면 적게 베풀되 대가는 많이 얻으려 하는가? 장기적인 성공보다 눈앞의 성공을 추구하는가? 사회의 진정으로 공헌하고 마음의 평화와 만족감을 얻기보다 외적인 성공을 이루고자 하는가? 스티븐 코비 박사에 따르면 1차적 강점이란 세상에 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외적인 성공, 예컨대 지위나 인기, 평판은 2차적 강점입니다. 말하자면 당신이 유명 인사나 운동선수, 최고 경영자, 영화배우 등의 행동을 볼 때는 2차적 강점을 보는 것입니다. 1차적 강점은 인간의 내면, 즉 성품의 문제입니다. 반면 2차적 강점은 겉모습의 문제입니다. 코비 박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2차적 강점을 달성한 사람, 즉 재능을 사회적으로 인정받은 사람들 가운데는 1차적 강점인 선한 성품을 갖추지 못한 경우가 많다. 그런 경우 얼마 지나지 않아 사업 파트너나 배우자, 친구 혹은 정체성 혼란을 겪는 사춘기 자녀와 인간관계에서 문제를 겪게 된다. 본성은 결국 드러나게 마련이기 때문이다. 렐프 월도 에머스는 이런 말을 남겼다. 당신의 성품이 아주 큰 소리로 자신을 대변해주고 있기 때문에 당신이 하는 말은 내 귀에 잘 들리지 않는다. 성공적인 삶을 1차적 강점을 이룬 삶, 물질적 보상이나 환경에 관계없이 자신의 의무를 다하고 명예와 성실성을 지키며 인내와 헌신, 봉사를 하는 삶입니다. 자연스럽고 보편적이며 깨트릴 수 없는 이 삶의 원칙들은 시대에 상관없이 어느 곳에서나 누구에게나 적용됩니다. 1차적 강점을 이루지 못한 채 2차적 강점을 쫓아봤자 아무 소용없습니다. 겉보기에만 부럽거나 일시적으로만 인기 있는 불안정한 모래밭 위에 쌓아 올린 삶이 성공적일 수는 없습니다. 성공한 사람은 변치 않는 원칙을 토대로 삶을 일구어 나갑니다. 아이러니하게도 항상 그런 것은 아니지만 1차적 강점을 이루면 종종 2차적 강점이 따라옵니다. 선한 성품의 소유자가 대체로 성공하는 삶을 사는 것은 사람들의 신뢰를 받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성실하게 노력해 대개 일정 수준의 안정을 얻고 때로는 아주 큰 성공을 누립니다. 또한 봉사하려는 마음가짐은 다른 사람들의 사랑과 신의를 불러옵니다.
이는 1차적 강점을 실현하면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물론 100% 그렇다고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선한 성품의 소유자도 여느 사람들처럼 병에 걸리거나 불운을 겪을 수는 있습니다. 괜찮은 사람들이 평생 열심히 일하고도 넉넉한 생활을 하지 못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러나 1차적 강점을 추구하는 사람은 평화와 만족감을 누립니다. 이는 2차적 강점을 갈망하지만 그곳에는 진정으로 중요한 무언가가 없다는 걸 알고 있는 사람들이 절대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2차적 강점이 성공이라고 착각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성공했다고 보이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지만 실제로 자신의 내면이 어떤지는 외면합니다. 진정한 성공을 얻는데 필요한 대가를 치르지 않고 노력 없이 성공하는 방법을 찾습니다. 가짜 이미지를 심어주려 하고 친구인 척합니다. 우리 대부분이 한 번쯤 이런 궁리를 하며 마음의 가책을 느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긍정적인 가치가 긍정적인 결과를 불러오는 것처럼 이기주의, 게으름, 꾸물거리는 버릇, 거짓 같은 부정적인 특성은 당연히 부정적인 결과를 불러온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2차적 강점이 득세하는 시대에는 도덕적 신념보다 여론을 더 신경 쓰고 내면보다 외면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 자아의 가장 깊은 곳에서는 원칙을 지키지 않으면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갤럽 조사에 따르면 미국 성인의 90% 이상이 정직, 민주주의, 다른 인종과 민족 출신의 사람 수용하기, 애국심, 친구와 가족 돌보기, 도덕적 용기, 황금률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내면의 성공의 뿌리를 내리지 않은 외면적 성공은 실패임을 알고 있고 우리 아이들이 내면의 성공을 얻길 바랍니다. 우리 자신도 이를 추구해야 합니다. 이렇게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고 있는 진실은 학문적 데이터로도 뒷받침됩니다. 학자들은 더는 지능이나 재능에 크게 초점을 맞추지 않습니다. 이제 많은 학자는 성공을 결정짓는 중요한 인자가 성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페리 프리스쿨 프로젝트는 만족스러운 삶과 진정한 성취를 불러오는 요인이 무엇인지 찾기 위해 수십 년에 걸쳐 추적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1965년에 미시간주에서 시작된 이 프로젝트는 취약 전 아동 124명의 삶을 정기적으로 추적하여 연구했는데 도심지 빈민가에 거주하는 아이들을 실험군으로 설정해 지루하고 종종 보상이 없는 일들을 꾸준히 수행하고 더 큰 만족을 위해 일시적인 충동을 참고 계획에 따라 이를 완수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기본적인 성품을 강화하는 교육을 실시한 것입니다. 이러한 교육은 50년이 흐른 뒤까지도 이들의 삶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동년배와 비교하면 이들은 학업을 마칠 가능성이 훨씬 더 컸고 취업이나 괜찮은 임금을 받을 가능성도 2배였습니다. 반면 체포되거나 복지 보조비를 받을 가능성은 50% 더 작았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페리 프로젝트는 학생들의 지능 지수, IQ를 높이려는 의도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젝트로 아이들의 지능 지수가 높아지지는 않았습니다. 그 대신 좋은 성품의 원칙을 길러줌으로써 성공 지수, SQ가 놀라울 정도로 높아졌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었습니다. 코비 박사는 재능이나 지성, 환경보다 내적 성품이 성공에 훨씬 더 중요한 요인이라는 것을 절실하게 느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이 기본적인 진실을 깨닫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도록 돕는 데 일생을 보냈습니다. 수천만 명의 사람이 기업과 정부의 교육 프로그램으로 혹은
코비 박사의 베스트셀러를 읽고 그러한 변화를 이루었습니다. 오늘날 모든 대륙의 학교와 대학에서 프랭클린 코비사가 제시하는 전인 교육 프로세스 및 시스템인 리더 인 미를 통해 젊은이에게 이 원칙들을 가르칩니다. 학생들이 1차적 강점과 2차적 강점의 차이, 그리고 1차적 강점을 추구하는 삶을 사는 법을 배우면 그야말로 놀라운 결과가 나타납니다. 그렇다면 1차적 강점의 원칙들을 어떻게 내면화할까요? 성품은 태어날 때부터 정해져 있지 않을까요? 성품을 바꾼다는 게 과연 가능할까요? 쉽지는 않지만 성품은 바꿀 수 있습니다. 코비 박사의 가르침대로 우리는 우리의 행동을 스스로 선택할 힘이 있기 때문에 변화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성품은 레시피와 비슷하지만 이 모든 재료를 이용해 무엇을 만들지는 우리가 결정합니다. 성공의 열쇠는 불변의 원칙들을 지키는 삶을 살고 다른 길로 둘러가지 않는 것입니다. 북쪽으로 직진하고 싶으면 나침반의 바늘을 똑바로 따라가야 합니다. 조금이라도 옆으로 벗어나면 더는 정북향으로 가지 못합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원칙이 바로 성공을 지배하는 원칙이며 이것을 어기면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원칙 하나를 어겼다고 당장 죄책감에 시달리거나 마음이 불편해지는 건 아닙니다. 오히려 학자들이 치터스 하이라고 부르는 감정, 즉 잘못을 저지르고 교묘히 빠져나갔을 때의 만족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이 세금을 속이거나 경비를 부풀려 신고하거나 타인을 헛뜯으면서 짜릿함을 느낍니다. 스스로를 자랑스러워할 수도 있고 속임수를 쓰지 않는 불쌍한 얼간이들보다 자신이 한 수 위라는 우월감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대부분은 마음속으로는 자신이 다른 사람들 혹은 스스로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은 우리 성품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돈을 물 쓰듯 써서 저축이라는 원칙을 어기면 대개 가난해지기 마련입니다. 운동이나 적절한 영양 섭취 등 신체와 관련된 원칙을 습관적으로 어기면 몸이 쇠약해지고 병에 걸릴 것입니다. 친절과 존경이라는 원칙을 어기면 결국에는 틀림없이 친구보다 적이 많아질 것입니다. 물론 나쁜 행동을 한다고 꼭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냉정하고 현실적인 눈으로 삶을 바라보면 이런 결과가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현실을 지배하는 원칙들은 논쟁의 여지 없이 명백합니다. 이런 원칙은 통제할 수 없으며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엄연히 존재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그 원칙들을 무시하지 않고 지킨다면 삶에서 성공할 가능성이 더 커집니다. 이 원칙들을 지키려면 우리의 성품과 내적 동기를 살펴봐야 합니다. 성공적인 삶을 살고 싶으면 우리의 성품과 동기를 여러 다른 원칙에 맞춰 조정해야 할 수도 있고 꾸물거리는 버릇이나 질투, 이기심 같은 성격적 결함을 고쳐야 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되었든 자신이 내면적으로 진짜 어떤 사람인지 정면으로 바라보고 성공을 지배하는 원칙들에 삶을 맞추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 삶의 비밀을 화원에 들어가 무엇이 잘하고 있는지 보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진정한 원칙들에 맞춰 우리를 변화시키기는 어렵지만 이것은 진짜 성공을 거둘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원칙들은 지렛대와 같습니다. 혼자서 커다란 바위를 들어 올리는 건 불가능하지만 지렛대를 쓰면 비교적 쉬워집니다. 지렛대가 길고 튼튼할수록 더 가뿐하게 바위를 들어 올릴 수 있습니다. 내게 충분히 긴 지렛대만 주면 지구도 들어 올릴 수 있다 라는 아르키메데스의 말처럼 성실성, 봉사, 우선순위 같은 원칙은 위대한 지렛대입니다.
이 지렛대를 착실하게 사용해야 당신의 성공을 가로막는 가장 큰 장애물, 이기심, 피해의식, 주의가 딴 데 팔려 진짜 중요한 일에서 치명적인 결과를 맞는 성향 등의 나쁜 성품을 치울 수 있습니다. 당신이 성실한 성품이라면 사람들이 쉽게 신뢰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무관심하게 대하는 대신 마음을 쓰고 도와주면 대부분의 사람과 훨씬 더 잘 지낼 수 있습니다. 또한 진짜 중요한 일을 1순위에 두면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이 책에서 코비 박사는 2차적 강점에 집착하는 데서 벗어나 1차적 강점에 초점을 맞추는 중요한 변화를 어떻게 이룰 것인지 설명합니다. 그런 뒤 성공한 사람들이 지켰던 12가지의 가장 효과적인 원칙을 설명하고 이것을 내면화하는 방법을 안내합니다. 성실성, 세상에 대한 기여, 우선순위, 개인적 헌신, 봉사, 책임감, 신의, 호혜, 다양성, 지속적 학습, 쇄신, 가르치면서 배우기. 첫 번째 지렛대는 나뉘지 않은 온전한 상태를 가리키는 성실성입니다. 진실한 사람들은 안과 겉이 똑같으며 숨은 의도나 감추고 있는 꿍꿍이가 없습니다. 코비 박사의 말에 따르면 이들은 일련의 올바른 원칙과 완전히 융화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세운 목표와 가슴속 가장 깊은 곳의 생각이 같을 때만 진정한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그러한 목표를 스스로 설정하면 1차적 강점을 손에 쥘 수 있습니다. 이 12가지 지렛대는 우리를 외견상의 성공에서 진짜 성공으로 이끌어줍니다. 자연스러운 원칙들에 단단히 기반을 둔 삶을 살면 마음속 깊은 곳의 불안이 내면의 자신감으로 바뀝니다. 그렇다면 왜 이 12가지 지렛대일까요?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사려 깊은 사람들이 이런 유용한 원칙 목록을 여럿 만들었습니다. 예를 들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덕 목록과 벤자민 프랭클린이 말한 13가지 덕목이 떠오릅니다. 우리 시대에는 저명한 심리학자 마틴 셀리그먼 박사가 좋은 삶을 가능하게 하는 요소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24가지의 성품 강점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코비 박사가 제시한 이 12가지 지렛대는 그의 깊이 있는 연구, 그리고 전 세계 수천 명의 사람과 오랫동안 일한 경험이 바탕이 되었습니다. 코비 박사에게 이 지렛대들은 근본적이고 필연적인 원칙이며 서로 간에 일종의 계층이 존재합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성실성은 세상에 대한 기여와 함께 진정한 성공의 토대를 이룹니다. 또한 우선순위의 원칙에 따라 살면 수많은 사소한 일 사이에서 길을 잃지 않은 채 그러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 헌신 없이 영구적인 유산을 남기기란 불가능한 일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봉사하기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자문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자아를 뛰어넘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이해하기 시작하고 진정한 성공을 맛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선 책임감이라는 원칙이 점점 더 도외시되고 있습니다. 성공한 일에 대해서는 누구나 선뜻 자신이 책임자라고 나섭니다. 하지만 일이 잘 풀리지 않아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오면 1차적 강점을 지닌 사람과 2차적 간점을 지닌 사람의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게 됩니다. 이런 경우 1차적 강점의 소유자는 다른 사람을 탓하지 않고 앞으로 나서 솔직하게 자신의 책임이라고 받아들입니다. 신의는 다른 사람들을 도우면서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다른 사람들을 꾸준히 헌신적으로 도우면 인간관계에 엄청난 자산이 쌓입니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당신에 대해 신의가 높아집니다. 신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원칙이 호혜의 법칙입니다. 호혜의 법칙은 중력만큼 불변의 법칙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평소에 하는 행동의 결과를 삶의 매 순간 겪는데 이익을 볼 때도 있고 손해를 볼 때도 있습니다. 남들을 어떻게 대하는지에 따라 자신도 남들에게서 같은 대접을 받을 것입니다. 신뢰를 깨트리면 상호 호혜가 깨집니다. 당장은 눈에 보이지 않을 수 있지만 언젠가는 그 대가를 치르기 마련입니다. 또한 삶에서 최대의 성공을 얻고 싶다면 다양성을 중시해야 합니다. 생물학, 사업, 정치, 제품 개발 등 무엇에 관한 이야기이건 일률적인 생각은 배격하고 차이를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럽습니다. 코비 박사는 두 사람의 의견이 같다면 그중 한 명은 필요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서로 다른 사람들이 가진 다양한 강점을 존중하고 활용하는 법을 배우면 성공 가능성이 훨씬 커집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 학습과 자기 쇄신이 없다면 자연히 정체되고 부적절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는 운동과 독서를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시간을 내고 명상처럼 활기를 되찾는 활동을 하면서 자신을 쇄신합니다. 또한 단순히 1차적 강점의 모범적 실천자가 아니라 이를 다른 사람에게 가르침으로써 그 원칙들을 배우고 내면화합니다. 요약하자면 이 12개의 지렛대는 더 편하고 보람있는 삶을 만들어줍니다. 이 지렛대를 이용하면 성품이 좋아지고 다른 사람에 대한 영향력이 커집니다. 삶이라는 바위를 움직이려면 여전히 열심히 노력해야겠지만 더는 헛된 노력에 그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12개의 지렛대가 성공의 원칙의 전부는 아니지만 꼭 필요한 원칙들입니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그 누구도 진정한 성공을 거둘 수 없습니다. 이 책은 이 원칙들을 깊이 있게 살펴보고 우리 내면에 자리 잡게 하는 방법을 이해하도록 도울 것입니다. 1차적 강점은 이 지렛대들을 누르면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결과입니다. 친절한 행동은 커다란 힘을 발휘합니다. 친구를 진정으로 이해하면 엄청난 영향을 끼칩니다. 책임감 있게 일하면 점점 더 많은 책무를 맡게 됩니다. 성실한 사람은 도덕적 근육이 강화되어 있습니다. 코비 박사의 가르침을 기억하십시오.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고 싶으면 긍정적 에너지를 만들어내라. 부정적 에너지는 강화하지 말고 피하라. 10대 자녀가 더 유쾌하고 협력적이길 바란다면 아이를 더 많이 이해하고 공감하며 일관성 있고 애정어린 부모가 되어라. 직장에서 자기 재량에 따라 일하고 싶다면 더 책임감 있고 쓸모 있으며 도움이 되는 직원이 되어라. 신뢰받고 싶으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되어라. 재능을 인정받아 2차적 강점을 얻고 싶다면 먼저 성품이라는 1차적 강점에 초점을 맞추어라. 스티븐 코비 박사는 실로 전 세계적인 현상이라 할 만한 영향력을 미쳤습니다. 1989년에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이 출간된 이후 전 세계 수백만 명의 리더, 교육자, 가족들이 박사의 확고하고 힘을 주는 말에 영감과 위안을 얻었습니다. 당신에게 그 말들이 익숙하게 와닿는다면 박사의 언어가 우리 시대의 언어가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주도적으로 행동하라. 승승적으로 사고하라. 먼저 이해하려고 하라. 와 같은 확고한 문구들은 우리가 사는 문화를 새로이 바꾸어 놓았습니다. 하지만 코비 박사가 세상에 기여한 바는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뿐만이 아닙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12가지 강점의 편집자들은 성공적인 삶의 원칙에 대한 코비 박사의 통찰력을 더 많이 다루기 위해 그가 발표했던 수십 편의 글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책에 담긴 주옥 같은 글들은 지금까지 독자들이 접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1차적 강점의 지렛대에 대한 코비 박사의 깊은 사색을 읽고 실천한다면 당신은 괜찮은 삶에서 한 발 더 나아가 훌륭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스티븐 코비의 동료들. 네, 서문만 읽어드렸는데 벌써 시간이 다 거의 1시간이 가까워져 가네요. 그래도 서문에서 이 책에 대한 내용을 아주 포괄적으로 다 함축하고 있어서 책에 대한 내용을 파악하는 데는 도움이 많이 되셨으리라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오늘은 아주 짧고 굵게 1장 1차적 강점을 얻는 방법에서 큰 주 제목만 이렇게 한번 언급을 하고 또 성품에 대한 내용 짧게 소개해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장, 비밀의 삶을 탐구하라. 우리는 모두 3가지 삶을 살아간다. 공적인 삶, 사적인 삶, 그리고 비밀의 삶이 그것이다. 비밀의 삶은 당신의 진심, 진짜 동기, 삶의 궁극적인 소망이 존재하는 곳이다. 자, 그러면 넘어가서 내면의 동기를 살펴보라. 동기를 스스로 선택하기 전까지는 진정한 자신의 삶을 살 수 없다. 모든 것은 동기와 동기부여에서 나온다. 동기는 우리 마음 가장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소망의 근원이다. 훌륭한 자기 다짐의 5가지 특징. 훌륭한 자기 다짐은 개인적이다. 즉 1인칭이다. 훌륭한 자기 다짐은 부정적이기보다는 긍정적이다. 즉 선하고 옳은 것을 지지한다. 훌륭한 자기 다짐은 현재형이다. 즉 당신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거나 앞으로 할 잠재력이 있다. 훌륭한 자기 다짐은 시각적이다. 즉 마음의 눈으로 분명하게 볼 수 있다. 그리고 마음에서 정서적으로 당신은 거기에 강렬한 애착을 느낀다. 그리고 우리가 1차 강점을 개발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유익한 3가지 습관으로 스티븐 코비는 첫 번째로 긴장 완화 기법을 이용해 긍정적인 마음을 심는다 라고 강조했고, 근육의 긴장을 푸는 그런, 또 정신의 긴장을 푸는 그런 상태를 수련하는 것을 강조했고요. 그래서 또 해가 뜰 때나 지기 직전, 어스름이 깔린 무렵에는 뇌파가 훨씬 더 느려진다고, 이때가 하루 어느 때보다도 잠재의식이 더 수용적인 상태가 되는 시간이기 때문에 이때 자기 다짐을 하면서 긴장 완화 원칙을 적용하면 엄청난 성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2번째 팁, 확실한 성공을 거두려면 반복이 중요하다. 3번째, 상상력과 시각화를 동원해 변화를 이룬다. 이건 켈리츠 회장님이 말씀하시는, 계속 강조하시는 그 부분이랑도 일맥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책의 챕터마다 이렇게 한 챕터가 끝날 때마다 이 책에는 적용 방법과 제안이라고 해서 질문을 던지거나 또 어떻게 한번 해보라는 그런 실용적인 팁이 소개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제2장 성품, 당신은 어떤 사람인가? 성품이 역량보다, 즉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가 당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보다 궁극적으로 더 중요하다. 나는 성품이 궁극적으로 역량보다 더 중요하다고 믿기 때문에 성품을 강조한다. 물론 둘 다 중요하지만 성품이 더 기본적인 토대를 이룬다. 다른 모든 것은 성품이라는 주춧돌 위에 세워진다. 최고의 구조, 체계, 양식, 기술이 있다 해도 성품의 결함을 완벽하게 보충할 수는 없다.
또한 나는 용기와 배려가 감정적 성숙을 이루는 핵심 구성 요소이며 감정적 성숙은 모든 결정과 인간관계의 토대를 이룬다고 생각한다. 감정적으로 성숙한 사람은 매우 효과적이기도 하다. 성숙한 사람은 자아가 건강하면서도 타인도 존중할 줄 안다. 이들은 원칙을 지키려는 용기와 타인에 대한 배려 사이의 균형을 잘 맞춘다. 자, 그러면 오늘은 책을 빨리빨리 넘겨서 성품 함양과 개인적 수양, 자신을 억압하고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신체적 감정적 중독을 끊어야 하는 사람이 많다. 그러기 전까지는 성품 함양의 진전을 보기 어렵다. 몸이 의지를 지배하기 때문이다. 일단 그런 중독을 끊으면 발전을 도모할 수 있다. 자신의 취향을 어느 정도 지배할 수 있으면 열정도 지배할 수 있고 동기와 욕구도 체계화할 수 있다. 이런 상태가 되면 성품이 크게 함양될 수 있다. 네, 여기서 잠깐 제 또 사적인 이야기를 풀자면 저랑 같이 사는 친구가 이제 그 알코올 중독센터에서 치료사로 일을 하는데 이 중독이라는 게 꼭 나쁘게만 볼 것이 아니라 중독에 의존적인 성향을 보이시는 분들이 또 의외로 굉장히 지능이 높고 어떤 그 열정이 있으신 분들이 꽤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이유로 중독이 되긴 했지만 또 그걸 끊어내고자 하는 욕구가 또 굉장히 크신 분들이 많아서 그 10배의 법칙이라는 책을 쓴 그랜트 카돈의 경우도 그랬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는 20대 때 마약 중독이었다가 그것을 극복하고 이제 그 중독에 빠질 만큼의 큰 그 도취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이제 성과로 잘 전환해서 큰 결과를 이루어낸 건데 저는 그게 가능하다고 믿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되려 저에게 있어서 조금 안타까운 점이 이렇게 좀 어떤 것에 도취되고자 하는 열정과 이 중독 상태가 조금 부족하지 않나, 늘 이게 조금 되려 약점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인데 어쨌거나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역량보다 성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어떻게 적용하고 어떤 방법이 있는지 이 챕터 마지막에 정리된 네 가지 테마를 언급하면서 오늘은 여기서 책 소개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삶의 비전, 즉 가족과 조직, 공동체에 어떻게 기여할지에 대한 비전에 근거해 자기 사명서를 작성한다. 이 사명서는 변하지 않는 원칙들에 근거하여 작성해야 한다. 책을 제가 오늘 발췌해서 막 너무 짧은 부분만 소개를 했더니 이 부분이 잘 와닿지가 않네요. 좀 어렵게 다가오는데, 네, 제가 이해되기로는 자기 서명서, 사명서, 그러니까 자기의 정체성을 정립하라는 그런 말로 지금 이해가 됩니다. 타인과 소통할 때 용기와 배려 사이의 균형을 생각한다. 당신은 타인의 감정과 신념을 배려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신념을 용기 있게 표현할 수 있는가? 다음번에 누군가와 중요한 대화를 할 때 이 균형을 맞추기 위해 의도적으로 노력해보라. 용기와 배려 사이의 균형. 네, 저도 한번 노력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세 번째 적용 방법과 제안. 당신은 생산성과 생산력의 균형을 어떻게 맞추고 있는가? 먼저 하루에 생산적으로 보내는 시간이 얼마인지 측정한 후 운동, 독서, 학습, 다른 사람과의 관계 구축 등 생산력을 향상시키는 데 사용하는 시간과 비교해 본다. 그리고 이 활동을 하면서 든 생각을 적어 본다. 여기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바꿔야 할 부분은 무엇인가?
이게 이렇게 말로 듣기에는 참 좋은데 이걸 실천하기가 정말로 어렵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는 또 굳이 돈까지 주면서 세미나를 듣기는 하는데요. 보통 자기 개발, 동기부여, 또 부와 관련된 그런 세미나를 들으면 또 많은 부분이 이렇게 자기 생활, 자신의 생활 패턴을 한번 분석해보고 스스로 생각해보게 되는, 다시 돌아보게 되는 그런 시간을 이제 마련해 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는데, 이게 참 정말 좋은 일이고 정말 중요한 행위인데, 이걸 보통 이렇게 일상의 패러다임에서 갇혀가지고 살다가 실제로 1시간이든 20분이든 상관없이 한번 앉아서 나의 하루 계획표를 적어보고 또 이 중에서 생산을 위해 얼마나 보냈는지 또 내 자기 개발을 위해서는 얼마나 시간을 썼는지 그걸 또 이렇게 분석하고 또 어느 부분에서 부족한지 어떤 부분을 더 늘릴 것인지 이걸 한번 해보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해본 경험자로서 저는 세미나에서 해봤거든요. 근데 진짜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꾸준함을 유지하는 것이 관건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하루 플랜을 짜고 그걸 이렇게 또 적고 또 무조건 적어야 됩니다. 그렇게 시각화시켜서 눈에 보이는 결과물을 만들어내고 그걸 이렇게 오랜 기간 유지하는 것. 그것이 이제 관건인데 저도 하다가 말고 이래서 참, 네. 네, 다음. 신체적 감정적 중독은 마음과 정신을 위축시킨다. 우리 대부분은 자신의 발전에 방해가 되는 습관이 몸에 배어 있다. 당신을 방해하는 습관이 무엇인가? 이러한 습관들에서 벗어나기 위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 일단 나쁜 습관 하나를 없애거나 자신을 발전시키고 삶을 개선할 습관 하나를 기르겠다는 목표를 세워라. 제가 켈리츠 회장님 세미나 들었을 때는 이 3가지라고 하셨거든요. 나쁜 습관, 버려야 할 습관 3가지 이렇게 찾기. 거기서 제가 버려야 할 습관이었던 게 첫 번째, 건강에 안 좋은 음식, 인스턴트 음식, 특히 라면 먹는 거. 이거 줄일 것, 없앨 것. 그리고 2번째가 미디어. 제가 유튜브를 너무 많이 봐서 유튜브 보는 시간을 좀 줄일 것. 또 3번째가 지금 기억이 잘 안 나는데 버려야 할 습관으로 미루는 습관. 또 저는 연락도 굉장히 미루는 그런 스타일이라서 연락을 미루는 습관. 그렇게 3가지 버려야 할 습관을 찾았었는데요. 네. 일단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저는 그래서 일단 제가 라면 중독자였는데 라면은 아주 효과적으로 제가 좀 거의 끊었다고 표현해도 될 정도로 많이 줄였습니다. 물론 가끔씩 먹긴 하지만 예전엔 정말 중독자였거든요. 어떻게 하면 이렇게 중독이라고 표현이 되냐면 제가 똑같은 그 면 음식을 먹고도 꼭 그 뒤에 라면을 따로 한 번 더 먹어야 그래야 잠이 들 수 있고 또 그래야 먹었다는 그 포만감이 드는 상태에까지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진짜 끊어야겠다 생각은 하지만 그게 실천이 안 됐었는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었냐면 막 스스로를 채찍질하거나 그런 방법은 전혀 소용이 없고요. 저 같은 사람한테는 오늘 스티븐 코비 성공하는 사람들의 12가지 강점 책 챕터 2번째 적용 방법과 제안 중에 첫 번째가 제일 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당신 삶의 비전. 거기에 근거해서 자기 사명서를 작성한다. 나 스스로의 아이덴티티가 정립이 되면 그 뒤에 행동은 좀 더 쉽게 따라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때
라면을 끊기 위해서 했던 생각이 나는 성공할 사람이다. 나는 부자가 될 사람이다. 나는 세상에 영향을 끼칠 사람이다. 근데 그런 사람, 과연 어마어마한 사업가, 어마어마한 대부호, 막 그런 사람들이 날마다 라면을 먹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면 이건 나와 맞지 않는 습관이구나. 그게 정립이 딱 되는 순간 정말 신기하게 정말 라면에 대한 갈망이 없어졌습니다. 이거 진짜 거짓말이 아니라 이걸 어떻게 좀 책으로 써야 되나? 아무튼 이거 진짜 신기한데요, 여러분. 이건 진짜 제 수기입니다. 제 경험이고. 그러니까 이거 그냥 말로만 그런 거 아니야? 뭐 자기 사명서 작성한다. 야씨, 뭐 이런 거 적는다고 뭐 인생이 바뀌겠어? 저는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네, 더 이상 뭐 제가 나눌 리뷰가 생각이 나진 않고요. 방금 말씀드렸던 저의 개인적인 경험 정말 믿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보내세요.